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2차 시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윤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차 시강의에서는 고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다만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전을 단순히 읽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읽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우리가 추거, 추론, 창의, 평가적 읽기라는 4가지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고전 읽기 1차 시강에서는 고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고전을 읽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 2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몇몇 핵심적인 고전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시 강의에서는요. 설화문학을 새롭게 읽고 활용하기 라는 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삼국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학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고전 문학에는 설화라든가 소설도 있고요. 향가, 향찰, 시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화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삼국유사를 우리는 어떻게 읽으며 그 삼국유사의 다양한 얘기 중에 우리는 일부 특히나 귀신담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삼국유사에 담긴 귀신담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2차 수업에서 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국유사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구성이라든가 가치, 여러 선학들이 평가했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 삼국유사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저는 삼국유사에 소속된 귀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삼국유사의 귀신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귀신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귀신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는 2가지 언어가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삼국이라는 건 뭐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는 우리 아주 오래된 상고사 역사이죠. 예. 그리고 유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유사의 사자를 역사사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이나 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자라는 거는요. 자취, 남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적을 남다, 자취를 남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김무식이 썼던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삼국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2권의 고전이라면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삼국유사는 삼국의 잃어버렸던 사건, 자취 남아있던 사적을 적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어떤 정사, 실제적인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라면 삼국유사는 설화적인 상상력에 빗대은 어떤 다양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을 연구하셨던 김열규 선생님은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삼국의 일들 가운데서 고려조에 와서 이미 망각된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갖는 동시에 정사에서 유류된 삼국의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견은 고려시대의 승려였거든요. 삼국시대가 지나 이견이 고려시대에 와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적었던 거죠. 일들을. 근데 어떤 일들을 적었느냐? 이미 망각된 일들. 사람들이 기억하진 못하지만 무언가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과 함께 정사에서 유류된 삼국의 일들, 즉 삼국사기와 같은 정사,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잊혀졌던, 놓쳤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뜻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둘 다 삼국시대,
고려조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하나는 정사로, 하나는 어떤 망각된 일들에 대한 기록 혹은 유루된 역사, 삼국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둘 다 고전문학으로 얘기했지만 설화, 즉 허구성에 조금 더 가까운 작품으로서는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유사가 더 많은 어떤 우리에게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주고 있는 책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삼국유사는요, 총 5권 9편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 기,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이라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랬을 때 기는 한 권으로, 기 1, 1권, 기 2, 2권, 흥법 3권, 그리고 탑상, 의회 3, 4권, 신주, 감통, 피은, 효선 합쳐서 5권, 이렇게 5권으로 풀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제목을 살펴보면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어요. 기라는 건 기이, 신기한 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기의 실제적인 내용은 문무왕 이전 신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역사, 왕이 어떻게 태어났고 고조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권2 기이에서는요. 문무왕 이후의 신라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즉 역사를 잡고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한 제목이 뭐예요? 기이함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신비함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현상성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흥법, 법을 흥하게 하다. 즉 불교의 수용 과정이라든가 고승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탑상,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회, 원광을 비롯한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주, 밀교의 이적이나 이승에 대한 얘기고요. 감통, 신앙이나 감흥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은, 숨어 사는 승려들의 행적에 대한 얘기예요. 효서는요, 효 말 그대로 불교적인 선행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흥법부터 효성까지는 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는 국가가 만들어졌던 삼국시대 역사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는 기본적으로 이련이 적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역사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단순히 불교를 종교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육당 최남선 선생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조선의 고대에 관하여 신전될 것, 얘기될 것, 신통지, 내기, 신화 및 전설집, 민족지, 사회집, 고어휘집, 성시록, 지명기원록, 시가집, 사상사실집, 신앙, 특히 불교자료집, 일사집일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국유사가 얼핏 보면은 기편에서는 역사를 신이하게 적고 있고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피은, 효성편에서는 불교에 대한 어떤 고승의 행적, 탑과 불상, 승려, 밀교, 신앙, 승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선행 등을 적고 있어서 사실 불교책 같지만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신화도 들어있고, 왜냐하면 역사를 기이하게 적었으니까, 전설도 되고 있고, 민족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았는지, 고어휘집, 내력을 적은 선시집, 지명기원집, 신앙자료집 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국유사를 단순히 불교에 대한 서사가 아니라 종합서사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삼국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일독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에 대한 모습들, 신화들, 우리 과거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종교적인 맥락, 불교에 대한 보편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나오는 교훈집들이 다양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삼국유사 중에 저는 여러분들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삼국유사에는요, 기 1권 제1의 미추왕 주겹군 편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귀신 소대담이 나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나 삼국유사의 기편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귀신담을 여러분들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왕 주격군 편입니다. 신은 평생토록 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습니다. 지금 혼백이 되었어도 나라를 수호하여 재앙을 없애고 어려움을 구제하는 마음은 잠시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술년에 신이 자손은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가 제 공적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왕께서는 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상상이 되세요? 귀신인 거예요. 즉 평생토록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던 귀신 장군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죠. 근데 죽어서 어떤 귀신이 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죽어서까지 나라를 이렇게 지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술년에 신이 자손이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죽어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손들이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화나고 억울하죠. 그러니까 왕한테 와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나라 안 지킬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닌 내 자손들 막 죽였잖아. 그래서 난 딴 데 갈 거니까 왕 너 허락해줘. 여기서 허락해달라는 거 뭐죠? 문자 그대로 보면 추거적 읽기로 보면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의 의미겠지만 추론적 의미로 보면요. 뭐죠? 허락해달라는 건 나 힘 안 쓸 거니까 떼쓰는 거죠. 일종의 왕한테 하소연하는 의미가 있죠. 예, 즉 이후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미추왕 주거군 편에 나타났던 귀신은 어떤 귀신이요? 나라를 위해 지켰지만 죽어서 자신이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귀신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죽어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 지킨 사람이 억울함을 귀신이 와서 왕한테 얘기해요. 살아있는 그 자손들이 얘기할 수도 있죠. 죽은 자손들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근데 왜 귀신이 얘기했을까요? 무서우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귀신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삼국유사 지금 조금 전에 읽어봤던 미추왕 주격분 편에 나타났던 귀신 남은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이루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평생 동안 나라를 지켰고 내가 나라를 다 지켜왔는데 그리고 삼국 통일하고 나라 지킨 게 니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나 이제 안 해. 라고 하면서 인간들의 어떤 이루려는 걸 방해합니다. 왜 방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귀신이니까요. 귀신은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근데 이렇게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얘기하죠. 경술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은 자신이 자손. 사회적으로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해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미추왕 주격군 편에 나타났던 귀신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단 한 편에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단 한 편의 짧은 귀신 소재담을 읽어봤지만 이 이외에도 나타났던 삼국유사의 귀신 소재담들은요. 주로 인간이 이루려는 걸 귀신의 신의 한 힘으로 방해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방해한 이유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니들이 뭔가를 억울하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귀신이 된 또 다른 이유, 귀신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삼국유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 우리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무서움이고 죽은 이후에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 있었던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이나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사실 삼국유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들, 우리는 공포영화를 봐서 귀신들 으이 하는 귀신들만 봐서 귀신을 무섭고 배제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고전 문학 안에 나타났던 삼국유사를 비롯한 우리 고전 문학 안에 나타났던 귀신들은요. 꼼꼼하게 잘 읽다 보면 그 깊은 의미는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즉 억울하게 죽어서 예를 들면 아랑가 같은 경우 삼국유사 귀신의 어떤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데 아랑이 있는데 아랑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억울하게 자신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귀신이 돼서 자기가 억울한 죽음을 원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던 이유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유였던 거죠. 여성이라는 이유와 같은.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묻혀져 있던 숨겨진 모습,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게 우리 고전 문화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귀신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 문화관에서 나타났던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 문화관에서 나타났던 한국 고전 문화관에서 나타났던 귀신은 두려움이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대상. 그래서 우리 사회와 공존하는 또 다른 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삼국유사에 대한 귀신 소재, 우리가 이렇게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귀신담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읽었다면,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우리 사회와 공존하는 타자이며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나 살아있을 때 예를 들면 억울했던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자기 나 이렇게 억울해요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죽어서 귀신이 돼서 자신이 억울함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 전달 기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을 우리는 현대적인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귀신 이야기와 호러 공포 콘텐츠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화홍련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동화책으로도 있는 장화홍련. 억울하게 죽은 두 남매. 그 죽은 두 남매가 귀신이 돼서 원님에게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의 억울한 삶은 어때요?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면. 용기 없는 원님들은 다 죽지만 용기 있고 능력이 있었던 원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얘기들. 사실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걸 어떻게 새롭게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거나 배척됐던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억울함을 갖춰 죽음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귀신이 돼서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해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귀신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호러,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우리는 그 귀신을 통해서 세상과 사회의 어떤 논리 등을 읽어나가게 되는 모습들. 어쩌면 우리는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그냥 삼국유사의 귀신 얘기가 이런 거구나, 미추양 죽였구나 이런 귀신이 나온 애가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이해한 귀신을 새로운 컨텐츠로서 지금처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에 대한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 귀신은 두려움이 대상이고 과거로부터 꾸준히 우리가 무서워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마주하기 싫어요. 뭔가 이상해요. 싫어요.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귀신도 고전이에요. 고전. 제가 고전이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적 가치를 제공해준다. 귀신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었다면 더 이상 보지 않았겠죠. 무서움이 대상인데 왜 보겠어요. 하지만 과거부터 현대까지 귀신 이야기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정해진 거죠. 앞으로도 아마 귀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겠죠. 무섭고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다. 그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귀신을 통해 보니 메시지 전달자. 우리 사회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대상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귀신을 활용해서 다양한 컨텐츠 등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베스트셀러라는 영화, 엄정화가 유승범이 주연한 베스트셀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라는 영화의 기본적인 얼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저택이 있었어요. 그 저택에서 살해당하고 묻힌 어떤 아이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죽음을 침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작가가 그 저택에 글을 쓰러 와요. 근데 그 작가 역시도 사회적으로 약간 배제당하는 작가가 표절 작가로 평가가 돼서 그렇게 표절 작가로 평가받았던 작가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글을 써요. 근데 밤마다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자기 얘기를 해줘요. 그걸 책으로 써요. 대박이 나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 책이 판매되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동시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생기죠. 누구? 그 마을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주인공이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았을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 마을에 어떤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사실
공포 영화로서 꽤나 잘 만든 영화이지만 이 영화에 나타났던 기본적인 문법들을 따라가 보면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귀신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귀신 영화 이야기의 어떤 흐름들을 따져보면 삼국유사 이련에 있었던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귀신, 어떤 귀신? 인간이 이루려는 것을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과정에서 자신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메시지 전달자로서 기능을 하고 동시에 우리 사회와 공존하는 타자로서 기능을 하는 그러한 귀신이 점점 서로 안에서 발전을 하고 전승되면서 또 다른 고전을 만든 거죠. 즉 고전은 하나의 고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전승하면서 또 다른 고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고전이 뭐 장화홍련과 같은 원혼 해원형 귀신을 만드는 거죠. 즉 해원, 원한을 풀어주는 귀신. 그래서 이런 장화홍련, 그 당시에 어떤 여성들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과거 시대의 여성의 어떤 평가, 어떤 좀 차별받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원한을 묻히고 죽었던 장화홍련이 귀신이 돼서 자신이 해원을 해나가는 과정. 그렇게 나왔다면 그 영화가 그런 의미가 현대에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스트셀러나 영화 장화홍련과 같은 또 다른 영화에서 퍼져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고전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로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전 귀신 이야기가 주는 어떤 고전의 어떤 모습은 두려움이 대상, 즉 카타르시스, 무서움이라는 것이 주는 카타르시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초자연적인 대상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 역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에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그 귀신이 하려는 언어들, 사회문화적인 어떤 흐름들도 읽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고전, 삼국유사를 비롯한 고전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귀신이 해원형 귀신이 장화홍련으로 설화에 나타난 장화홍련으로 그리고 그런 장화홍련전이 영화 장화홍련과 베스트셀러로 쭉 이어져 오는 모습들. 즉 고전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전을 만들고 계속 파생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끊임없이 새롭게 평가받고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고전의 작품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 재미를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더 소중하다는 것. 어떤 의미였느냐? 당시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조금 묻혀져 있던 사람들의 메시지,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지점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라는 작품 하나는 그 작품 자체로서, 그래서 삼국유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최악 6단 최남선이 얘기했듯이 조선에 대한 고대의 신화, 신통지, 전설집, 민족지, 사회집, 고의집, 성시종집, 지명기원집, 사상집, 불교집과 같은 다양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로도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책이지만 그 안에 나타났던 이야기들, 소재 등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을 때 그 가치 역시도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추거적 읽기,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추론적 읽기,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이 그냥 겁수를 줬다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라는 추론적 읽기를 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러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닌데와 같은 평가적 읽기를 진행하고 이후에 창의적 읽기, 그걸 새로운 상황,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나타났던 귀신의 모습을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 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뭐 임상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전을 읽어나가고 고전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가치라는 건 삼국유사를 통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승되고 또 변형되면서 새로운 고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 시강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